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농사 업무를 맡고 있는 송기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면은 먼저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재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삭거름을 언제 줘야 되고 얼마큼 줘야 되나, 그리고 생육 후기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병해충 발생 동향을 보면요, 일단 상자 처리 후에 출수 전 기본 방제를 실시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골에는 농약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원들이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농약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공동 방제를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병해충 발생 동향을 보면은 대표적인 저온성 병해충으로 물바구미하고 그리고 굴파리류 그런 그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한 해충 중에 먹노린재 피해가 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과 틀린 게 이화명 나방,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근자미라고 하시죠. 근자미 1화기 발생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축산 액비를 시용을 하고 거기에 또 밑거름까지 주신 농가들 중에 그렇게 되면 과비가 되겠죠. 그런 지역에서 잎도열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병해충 발생들이 증가를 하면은 수확량이 감소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병해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벼 물바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벼 물바구미는 1년에 한 번 발생을 합니다. 논 주변에서 월동을 했다가 이항이 된 후, 그러니까 5월 중순 이후에 이항이 되면은 그 본답으로 나와서 성충이 가해를 시작을 합니다. 성충이 가해를 하고 알을 낳겠죠. 그 알은 부화를 해서 구더기처럼 생긴 그런 유충 모습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충이 연맥을 따라서 세로 줄무늬로 가해를 합니다. 그리고 유충은 뿌리에서, 그러니까 논 밑에 있겠죠. 물 밑에서 뿌리를 가해를 합니다. 뿌리를 가해를 하면은 당연히 뿌리가 약해지겠죠. 따라서 분홀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새끼치기를 잘 못하게 되겠죠.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왼쪽 위에를 보시면은 성충이 가해한 시큰입니다. 요런 모습이 여러분들 논에서 보였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유충, 구더기처럼 생겼죠. 그 유충이 뿌리를 가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뿌리가 거의 없습니다. 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홀이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전체적인 포장을 보면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노랗게 가라앉아 있죠. 분홀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확량에도 큰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 바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상마름 증상과 관련된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마름 증상을 일으키는 병해충을 보면은 첫 번째 곰팡이, 두 번째 세균, 그리고 도열병도 마찬가지로 곰팡이인데요. 목도열병에 의해서 말라버리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명 나방 때문에 또 이삭이 말라버리는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먹노린재 때문에 이삭이 말라버리는 그런 증상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곰팡이 때문에 말라버리는 경우인데요. 요거 위에 사진을 보면 이게 다 곰팡이 사진입니다. 곰팡이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터나리아라는 곰팡이가 있고요. 푸사리움균도 있습니다. 이 푸사리움균은 키다리병에도 관여를 하죠. 네,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곰팡이 때문에 이삭이 출수가 된 다음에 그 곰팡이가 이삭에 붙어서 기생을 하면서 다 양분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라버리는 거죠. 요 밑에 있는 사진은 곰팡이가 기생을 하면서 가해한 흔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균성 벼알마름병 때문에 이삭이 마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종자소독을 하죠. 종자소독은 키다리병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키다리병과 도열병, 그리고 세균성 벼알마름병, 가시무늬병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선충 이런 것 때문에 종자소독을 하는 겁니다. 종자소독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세균성 벼알마름병인데 세균성 벼알마름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야겠죠. 그리고 키다리병과 마찬가지로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생긴 그 포장에서는 종자소독을 그 다음 해에 채종을 해서 종자로 쓰지 않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올해는 일기를 보면요. 특히 7월 달, 요번 달이죠. 요번 달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자주 오고요. 그리고 온도도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생길 수 있는 그 온도가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8월 달에 이삭이 출수가 된 이후에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세균성 벼알마름병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세균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곰팡이가 기생을 하는 것처럼 세균도 벼 이삭에 붙어서 벼 이삭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이삭이 말라버리는 경우와 구분이 되는 것은요.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생기면은 거의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 이삭이 빳빳하게 서버립니다. 이게 곰팡이 때문에 말라버렸나 세균 때문에 말라버렸나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도열병 때문에 이삭이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렸죠. 요번 달이 비가 자주 오고 그리고 20도씨에서 25도씨가 되는 그런 온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열병 발생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돼 있어요. 따라서 최근에 잘 안 보인 잎 도열병균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생겼냐면은 축협 액비를 시용하고 또 밑거름도 정상량을 살포한 그런 지역에서 잎 도열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잎 도열병이 많이 발생을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삭이 출수가 돼서 목 도열병과 또 이삭 도열병으로 옮기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방제 요령을 보면요, 일단은 무슨 병이든 발생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출수 30일에서 일주일 전에는 최소한 침투 이행성 약제로 예방 위주의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출수가 된 이후에 한 번을 해주시고요. 일주일 후에 두 번을 해주시면은 방제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면요, 이게 전형적인 잎 도열병 증상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방추형의 무늬가 생기죠. 이게 점점 잎 전체로 퍼집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약제 방제를 안 하고 내비두면은 나중에 출수 이후에 목 도열병과 이삭 도열병으로 번집니다. 오른쪽 사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
도열병과 이삭 도열병의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포장입니다. 자, 축협액비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축협액비를 살포를 한 노는 밑거름을 일단은 줄이셔야 됩니다. 밑거름을 줄이시고 생육 상태에 따라서 가지거름을 주시든지 나중에 이삭거름을 주시든지 알거름을 주시든지 그렇게 분실을 하셔야지 생육 환경을 좋게 조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액비는요,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밑거름 시에 맞춤형 비료나 완효성 비료를 썼을 때 그 들어가는 질소 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축협 액비를 살포한 노는 밑거름을 적게 주시거나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는 이제 이삭 거름을 주는 시기죠. 이삭 거름을 주시던가 알거름을 주시던 식으로 이후에 생육 상태를 보면서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축협 액비를 사용한 포장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도열병 포장입니다. 도열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작년에 태풍이 왔죠. 작년에는 태풍이 3번이나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비료를 정상적으로 준 논도 보복이 됐지만 특히 축협 액비를 시용을 하고 밑거름을 많이 주시고 이삭거름까지 주신 논은 대부분 도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게 자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축협 액비를 사용하신 논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비료 사용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삭 도열병에 대한 시기별 방제 효과를 보면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1회 방제했을 때가 16% 방제가가 나옵니다. 자, 1회 방제하고 또 일주일 후에 2회 방제를 했을 때는 거의 100% 가까이 방제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열병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방제를 잘 해주시면은 나중에 목 도열병이나 이삭 도열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하명 나방 때문에 이삭이 말라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잠이라고 하죠. 왼쪽 사진은 이하명 나방 때문에 이삭이 말라버린 겁니다. 이런 포장은 여러분들이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벼대공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금방 뽑힙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거머랗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구멍이. 그게 바로 이하명 나방이 가해를 해서 들어가서 다 파먹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분이 이삭으로 전달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삭이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삭마름 증상 중에 이하명 나방 1화기가 올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발생량이 1화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2화기 때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먹노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바로 먹노린제 사진입니다. 먹노린제는 왜 먹노린제냐면은 여러분들 노린제를 잘 아실 거예요. 노린제는 콩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해충이 노린제죠. 다 콩 꼬투리를 다 빨아먹잖아요. 자, 그런 노린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커멓게 생겼다고 해서 먹노린제입니다. 이 왼쪽 사진은 먹노린제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먹노린제가 가해한 사진입니다. 처음에 먹노린제가 가해를 하면요, 이렇게 가로줄 무늬가 생깁니다. 가로줄 무늬가 눈에 확 띄게 생기죠. 그 이후에 그 가로줄 무늬 위쪽으로는 포기가 말라버립니다. 그 잎 줄기가 말라버리는 거죠. 양분이 통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말라버려서 꺾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지치기를 많이 못하겠죠. 자, 요 사진은요, 우리 지역 광석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먹누린재가 올라온 사진입니다. 점점점점 많이 보이시죠? 이게 다 먹누린재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은 볕대공이 나왔을 때 먹누린재가 다닥다닥 붙어서 빨아먹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이화명나방 가해한 사진을 보셨죠? 구멍이 크게 나 있었잖아요. 먹누린재가 가해한 거는 가해 흔적이 거의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시면은 요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따라서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가지를 다 마르게 만듭니다. 요 오른쪽 사진은요, 상월면 사진인데, 요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노랗죠. 요건 출수 이후에 피해를 준 사진입니다. 요 이후에 70% 정도의 감수가 됐습니다. 먹누린재는요, 굉장히 무서운 해충입니다. 자, 이삭에도 달라붙어서 빨아먹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면요, 반전미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가해한 그 부분은 검어놓게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정하는데 색채 선별기로 다 걸러지겠죠. 수확량은 감소가 됩니다. 이 사진은 먹누린재 알입니다. 먹누린재 알인데요. 자, 먹누린재 알은 7월 중순에서 8월 상순경에 부화를 해서 나옵니다. 자, 지금 시기죠. 지금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다 부화해서 나와서 출수 이후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월동을 벼 재배가 다 끝난 이후에 논두렁의 흙속이나 그 주변의 산기슭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자, 생태를 보면요, 1년에 한 번 발생을 하고요, 성충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산기슭이나 논 주변에서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했다가 6월 달이나 7월 달에 본답으로 이동을 해서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끼치기를 덜하게 만들고요, 산란을 해서 그 산란한 유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오기 시작해서 8월 달에 가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얘네들은 먹누린재는 물속에서도 어느 정도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물을 빼지 않고 방제를 하다 보면은 논 물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제가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논물을 일단 빼고 난 다음에 약재를 충분히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자 처리를 하실 때는 약효 지속 기간이 길은 100일 가까이 되는 상자 처리제도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약재 지속 기간이 긴 상자 처리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양하고 나서 중간 물떼기 하시기 전에 논에 물이 있을 때 입재를 한번 살포해 주시는 것도 방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병해충 방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자 처리제를 하시고요. 상자 처리제를 하시고, 그리고 7월 하순이나 8월 상순경에 기본 방제를 이삭도열병, 잎진무늬 마른병, 흰잎 마른병, 그리고 벼멸구, 홍명나방, 먹누린재를 방제하기 위해서 7월 하순이나 8월 상순경에 여러분들이 기본 방제를 한 번 더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농약은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한 병 쓸 양을 2병을 타서 쓰시면은 약해만 납니다. 약효도 떨어지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요, 도열병 약을 보시면은 표준 희석 배수가 1000배인 약을 사용하실 때는 1000배를 희석을 해서 쓰시면은 도열병 방제율은
95%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농도로 500배 액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서 2배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방제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약재 방제를 하실 때는 표준 희석 배수량을 꼭 지키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재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 이삭이 패고 나서 40일간의 가장 알맞은 평균 기온은요 21도에서 22도씨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의 온도를 살펴를 보면요, 자, 맨 밑에 보이는 하늘색 선이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빨간 선이 2000년대 기온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벼가 익어가는데 가장 알맞은 온도는 21도씨에서 22도씨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래프를 보면요, 예전에 1970년대를 보면요, 그 기온이 8월 11일 정도면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중만생종이 나오는 출수 기간하고 맞죠. 그러나 지금 2000년대 이후를 보면요, 자, 21도씨에서 22도씨가 형성되는 날짜를 보면요, 8월 28일입니다. 거의 20일 정도가 늦춰진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온도가,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작년 출수기 때 기온을 본 건데요. 자, 8월 28일 정도 돼야지 21도씨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양을 하실 때는 요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일찍 이양을 하시게 되면요, 8월 중순경에 많이 나오게 되겠죠. 출수가. 그 출수가 많이 된 이후에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등승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양을 하실 때도 요 날짜에 따른 기온 분포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벽시 사진을 보면은요, 이게 현미 천립중인데 왼쪽에 크게 보이는 거는 21도씨에서 익은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장 작은 것은 24도씨에 익은 겁니다. 크기 차이만 해도 2배가 되겠죠. 그람수로 따지면은 21도씨에 익은 거는 22g이 되는데 24도씨에 익은 거는 20.8g밖에 되질 않습니다. 요게 벽시 하나의 차이라면은 1000개가 뭉치면은 더 커지겠죠. 자, 요렇게 기온이 등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양을 하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1도씨에서 22도씨가 형성될 때 출수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양 시기를 약간 늦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비료 시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료는 질소와 규산입니다. 자, 질소는 여러분들 키도 크게 하지만 벼알도 잘 익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요, 밥맛이 떨어지고 연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질소량도 조정을 해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양을 하실 때 밑거름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밑거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삭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거름은 일단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리하게 마지기당은 200평당입니다. 200평당 12량을 말씀을 드리면은 맞춤 28호의 경우, 맞춤 28호와 맞춤 30호의 경우에는 마지기당 반포만 주시면은 충분한 양이 됩니다. 표준 12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삭걸음은 마지기당 반포만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완효성 비료 아시죠? 완효성 비료 이름 한번 보세요. 단한범, 일회만, 롱스타, 오레가 이런 이름의 비료를 밑거름으로 주신 농가분들은 완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밑거름만 주시고 이삭거름은 생략을 하셔도 수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완효성 비료는요, 말 그대로 완효성입니다. 밑거름을 주시게 되면은 이 비료 성분들이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 지금 시기까지 논에 비료분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나온 후에 그 비료분을 다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효성 비료를 밑거름으로 이용하신 농가분은 굳이 이삭거름을 주지 않고 생략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용으로 주실 때는요, 요소만 주실 때는 마지기당 3.3kg를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 벼의 잎 색깔이 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소를 빼고 염화가리 2kg만, 마지기당 염화가리 2kg만 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료량에 따른 수확량을 비교를 해드리면요, 보통 시비를 했을 때와 다량 시비를 했을 때, 다량 시비라는 것은 보통 시비보다 2배를 비료량을 많게 했을 때입니다. 보통 시비를 했을 때 벼 수확량을 보면은 10아르 300평당 748kg의 벼가 수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량 시비, 보통 시비보다 2배 가량의 비료를 채용을 한 논은 벼 수확량이 726kg로 보통 시비한 것보다 더 떨어졌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배 정도의 비료를 더 줬는데 수확량은 더 떨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많이 주셔봤자 그게 모두 수확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은요, 영화수에 대한 사진입니다. 왼쪽 위 사진을 보고요, 오른쪽 위 사진을 보시면은 영화수가 많이 틀리죠. 자, 영화수라고 하는 것은 이삭수입니다. 자, 영화수를 보면은 왼쪽 사진이 훨씬 많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적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삭이 많이 달린다고 해서 그런 그 이삭이 모두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적당량의 이삭을 달리게 해서 그 이삭 달린 게 정확하게 완전 등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밑거름 양은 마지기당 한 포만 주시고 이삭거름은 마지기당 반 포만 주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요, 오른쪽 사진처럼 벼대가 약해서 도복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축첩 액비 시용한 그런 논처럼 도열병도 많이 생기고 또 도복도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주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표준 시비량을 꼭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요, 왼쪽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벼대를 뽑고 나서 7월 20일 이후에 중만생종으로 기준은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7월 20일 이후에 벼대공을 뽑아서 세로로 잘라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크기는 1mm 정도가 되겠죠. 그게 출수 24일 전의 모습입니다. 중만생 종이 8월 15일 날 대부분 이삭이 출수한다고 보면요, 출수 전 24일, 25일 요 역계산을 하면은 7월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삭거름을 주실 때는 출수 전 25일 경인
7월 20일경부터 이삭걸음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중만생종, 일반 중만생종은 그렇게 시용을 하시면 되고요. 삼광이나 신동진처럼 도복이 잘 되는 품종은요, 이삭걸음 주는 시기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춰서 주시는 게 도복에 유리합니다. 도복이 안 되는데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요, 여러분들 손톱만큼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이게 출수 전 보름 전 사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도복이 잘 되는 품종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후에 줘야 되냐면요, 그 이삭걸음을 주는 시기가 7월 20일이라고 했을 때 이때 절간이 같이 생장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이삭걸음을 주게 되면은 하위 절간이 부쩍 자라게 되죠. 물론 이삭도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복이 잘 되는 품종은 이 절간이 크는 이후의 시기 따라서 일주일에서 그 일반 중만생종을 이삭걸음을 주는 일주일에서 열흘 이후에 주시는 게 유리한 것입니다. 자,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비료 주는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또 볏대를 튼튼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한 뿌리를 만드셔야 되고, 지금은 시기가 지났지만 중간 물때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규산질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규산의 역할을 보면요, 여러분들 규산은 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산을 시용을 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산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벼에서 가장 중요한 비료 중에 하나입니다. 질소와 더불어 규산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료 중에 하나입니다. 규산을 주면요, 밑에 사진처럼 규산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규산층을 형성하게 되면은 볏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됩니다. 규산을 시용했을 경우와 시용을 안 했을 경우의 사진은요, 맨 왼쪽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맨 오른쪽은 시용을 했을 때입니다. 수량 차이가 10아르당 546kg와 10아르당 634kg로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규산은 기본적으로 시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규산은 어디에 가장 많냐면요, 여러분들이 볏짚에 가장 많습니다. 파란색 글씨를 보면요, 볏짚 600kg에 규산이 252kg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이 볏짚의 구성 물질로 규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벼농사 이후에 수확 이후에 볏짚을 환원하시게 되면요, 규산도 당연히 투입이 되고 유기물도 당연히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일석이조, 삼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볏짚을 여러분들 꼭 환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벼 생육 후기 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7월 20일부터 7월 출수되기 전까지는 수인기라고 그러죠. 자, 지금은 수인기입니다. 수인기는 이삭이 패는 시기를 일컫는 말씀인데요. 이 이후에는 절대 물을 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삭이 여러분들 양분을 빨아서 이삭이 등숙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비료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은 절대 말리시면 안 됩니다. 낙숙이 다시 말해서 완전 물때기는요, 이삭이 팬 후 한 달 이상 이후에, 한 달 이상이 지난 이후까지는 절대 물을 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완전 물때기 시기에 따른 수량을 보시면은 이삭이 팬 이후 40일이 됐을 때가 수량으로 보면 굉장히 가장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물을 대기 시작하면은 수확되기까지, 수확되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수확하기 위해서 논이 콤바인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시기 전까지는 물을 절대 말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병해충 관리와 재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